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리포트입니다. 매주 이 시간에는 한 주간의 교계 뉴스를 정리해드리고 이웃들의 간증과 기독교 문학의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7월 27일 월요일입니다. 먼저 교계 뉴스로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교회 평화통일기도회가 다음 달 9일 서울광장에서의 기도회를 앞두고 전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함께한 한국교회 각 교단 총회장과 연합기관 대표들은 역량을 결집해 한반도 복음화를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정혜민 기자입니다. 올해 초 임진각에서의 기도회를 시작으로 매주 월요일 한반도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한국교회 평화통일기도회가 오는 8월 9일 서울광장에서 기도회를 개최할 계획을 최근 발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도회 준비위는 이에 앞선 지난 20일 평화통일기도회 전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과 합동, 백석, 기독교대한 감리회 등 각 교단과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등 연합기관 대표들이 참석해 이번 평화통일기도회를 위해 협력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결의문을 발표하고 평화통일기도회를 통해 앞으로 민족 복음화를 위해 역량을 결집할 것과 또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위한 헌신도 다짐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려 합니다. 한 목소리로 찬양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려 합니다. 한국교회가 모두 하나 되어 생명과 평화의 하나님을 경배함으로써 민족의 희망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이날 예배에 설교를 전한 기독교대한 감리회 전용재 감독회장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다면 역사를 기억하고 또 눈물로 기도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애국하고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며 기도로 결단한 것을 실천하는 호국 교인들이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교 교인들이 약한 게 이거야. 기도는 잘하는데 실천이 약해. 기도하다가 깨닫고, 기도하다가 부름을 받고, 기도하다가 감동이 오고, 기도하다가 울면 그걸로 끝나면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기도 후에는 실천이 따라와야 돼요. 참석자들은 이후 한반도의 복음화를 위해 또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평화통일기도회 대표대회장 김삼환 목사는 한국교회 주요 교단과 단체가 연합해 이번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다며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통일은 선물로 주어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셔서 잘하면 통일은 하나님의 선물로 반드시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편 광복 70년 한국교회 평화통일기도회는 다음 달 9일 서울광장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는 15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C채널 뉴스 정의민입니다. 한국선교 KMQ가 선교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고 보다 나은 선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선교사들은 한국 선교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성과주의를 꼽았습니다. 최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급변하는 선교 환경 속에서 한국 선교의 현실은 어떠할까? 지난 20일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가 주최한 포럼에서 선교사들은 한국교회 선교 현실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중에서도 성과주의를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선교사들은 지금까지의 한국 선교에 대해 전체를 보기보단 교단 강화를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온 경쟁적 선교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가시적이고 경쟁적인 선교 형태는 치유하기 힘든 상처를 남긴 것은 물론이고 한국 선교사들은 언어와 문화 습득을 소홀히 하므로 한국 선교사들은 누구를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가라는 비평들을 현지인들로부터 받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선교의 정의라는 주제로 발제한 서울신학대학교 최영근 교수는 선교가 본질을 상실하면 교회의 확장과 선교사의 자기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최 교수는 한국교회가 풀어야 할 과제로 선교에 대한 본질과 목적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갖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근거해야지만이 이러한 사역들을 정당하게 올바른 목적과 본질과 동기를 갖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유에서입니다.
동부아프리카 임종표 선교사는 한국 선교의 가장 큰 문제점을 무정책과 무전략, 무훈련이라고 꼽으며 선교사들을 위한 꾸준한 교육 프로그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7,000명을 재교육을 시킬 수만 있다면, 다시 시킬 수만 있다면 나는 한국 선교의 서광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세계 각지에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들은 한국 선교가 교회의 성장을 위한 수단으로 여겨지는 현실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선교의 본질이 무엇인지 한국 교회의 치열한 회심과 변혁이 필요해 보입니다. C채널 뉴스 최은원입니다. TV와 인터넷, 스마트폰 등 각종 미디어의 화려한 볼거리에 익숙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설교하기는 참 쉽지 않은 일인데요. 한국교회 다음 세대 전략연구소가 그 해답을 주기 위해 다음 세대 어린이 설교자 세미나를 마련했습니다. 계속해서 유성훈 기자입니다. 최근 한국교회의 위기론이 나오는 이유 중 하나는 주일학교, 즉 교회학교 교육 위기도 한몫을 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러한 위기는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 수의 감소도 있지만 어린이 전문 사역자와 우수교사들이 확보되지 못한 것도 큰 이유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위기로 다음 세대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이때 주위에서는 어린이 전문 설교자가 없고 어린이 설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교회 다음 세대 전략연구소가 의미 있는 세미나를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은혜와 감동, 재미가 가득한 어린이 설교를 전하는 방법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준비한 것입니다. 맛있는 설교, 말씀, 밥을 아이들하고 나누고 싶다. 이 생각을 하게 돼서 이 과정을 이제 준비하게 됐어요. 그래서 모두 같이 어린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설교 셰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세미나 준비하게 됐습니다. 분홍 목사로 불리는 수서교회 소년부 홍융희 목사는 교회학교 예배를 특성화하기 위해서는 설교자의 변신이 필요하다며 어린이들이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색상의 복장을 선택하고 반복해서 입다 보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말씀을 아이들의 언어로 전달해 주는 것, 여러 가지 미디어를 활용한다든지 중요한 건 설교자가 직접 미디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어떤 자료보다도 순수한 말씀이 아이들 안에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 중요하다고 보고요. 염산교회 김선지 전도사는 설교 중 등장하는 어린이들의 엉뚱한 행동에 대처할 준비를 갖춰야 하며 어린이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오랜 시간 동안 설교를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사역자들은 미리 공과 내용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설교문을 2주 전부터 또는 일주일 전부터 확인해서 자기 교회에 맞는 설교문을 만들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미디어 활용에 있어서도 그냥 갖다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교회에 맞게, 지교회에 맞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더 미디어에 관심을 갖고 세미나의 강사로 나선 홍융희 목사와 김선지 전도사는 어린이 설교는 어린이들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만화와 동영상 등의 미디어 활용을 비롯해 역할극과 이야기 등 최고의 소품과 창조적인 기술, 철저한 준비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국교회 다음 세대 전략연구소는 앞으로 다음 세대 어린이 설교자 세미나를 2달에 한 번씩 개최해 어린이 설교에 대한 노하우를 함께 나눈다는 계획입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목회자들의 성숙하지 못한 모습으로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대한뉴스구 장로회 통합총회가 목회자 윤리 지침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를 위한 공청회도 개최했습니다. 정희민 기자입니다. 목회자의 비윤리적 태도로 교회가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된 지 오래지만 교회는 이렇다 할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소속 목회자는 강단에서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이 드러나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징계 권고를 받기도 하는 등 한국교회 내 목회자 윤리 문제는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장 통합총회가 목회자 윤리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예장 통합 목회자 윤리 지침 제정위원회는 이날 지금껏 구성된 지침안을 발표했습니다. 지침안은 목회자 개인과 가정윤리, 지교회와 공교회로의 윤리, 지역사회와 세계에 대한 윤리 등 각 분야별 신학적 근거와 10여 가지의 세부 지침이 포함됐습니다.
목회자 개인 윤리의 세부 사항에는 설교 표절이나 학력 위조 금지, 성도와의 금전적 거래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으며 지교회 목회 윤리에 대해서는 투명한 재정 운영과 목회 현장을 가족에게 세습하지 않을 것 등이 담겼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 고재길 교수는 이날 논찬자로 나서 한국 개신교의 사회적 신뢰도 회복을 위해 목회자들의 윤리적 삶의 방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가톨릭과 불교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한국 개신교의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신뢰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목회자의 도덕적 리더십을 회복하고 윤리적 삶의 방식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러면서 현재 발표된 지침안 내용 중 부당한 사례, 지나친 사치 등 다소 추상적인 표현이 많다며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순천제일교회 홍성호 목사도 이날 논찬자로 나서 윤리 지침이 단순한 선언적 의미에서 그칠 수 있다며 성경이라는 지침이 있는데 구태여 교단 차원의 목회자 윤리 지침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현실화할 대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목회자니까 목회자의 본질을 상실하지 않은 그 범주 내에서 적합성을 어떻게 살려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숙제다. 앞서 예장통합 목회자윤리 지침 제정위원회는 목회자들에 대한 사회적 요청에 올바르게 답하기 위해 이번 목회자윤리 지침을 마련한 것이라며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위원회는 앞으로 이를 보완 수정해 다가올 정기총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C채널 뉴스 정의민입니다. 올해 광복 70주년과 분단 70주년을 맞아 국내외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주제로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 중인데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도 분단 극복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한국교회의 역할을 되짚어봤습니다. 유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가 분단 극복,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주제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입니다. 분단 70주년을 맞아 평화와 통일을 생각하다를 중심으로 발제에 나선 경남대학교 김근식 교수는 현재 남한과 북한은 체제 경쟁과 체제 유지를 위해 군사적 긴장 고조와 무제한의 군비 경쟁을 하고 있다며 현재 한반도 평화는 실종됐고 문제는 분단 이후 세대의 분단 불감증이라며 분단의 일상화를 지적했습니다. 그런 분단이 일상화되는, 정상화되는 이 과정에서 더더욱 한반도와 동북아가 화해와 협력과 평화와 연대보다는 적대와 대결과 긴장과 고조로 흐르고 있어서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김근식 교수는 한반도 평화의 보고는 절실하다며 관계의 평화와 남남 갈등이 없는 내부의 평화가 필요하고 그 중심에 한국교회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분단 70주년을 맞는 지금 상황에서 우리 한국교회는 이제는 분단과 반공에 안주하기보다는 역사적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하고 서로를 인정하는 통일의 길로 가는데 교회가 앞장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 교수의 발표 후 교계와 여성, 청년 등 다양한 패널들이 한반도 평화 통일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아시아교회 여성연합회 이문숙 총무는 남북이 주도의 한반도 평화 체제를 만들어야 하고 여성이 이 과정에서 다각도로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색동교회 송병구 목사는 예배와 생활, 내적 경건과 외적 행실이 일치라는 신앙과 삶의 기본에서 출발하자고 강조했습니다. 교회협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한국 사회 전반에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평화 정착을 위해 교회가 해야 할 일을 모색하는 자리를 계속해서 만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데이트 폭력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연인끼리의 사랑 싸움이겠거니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하지만 지난해에만 데이트 폭력으로 52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데이트 폭력의 실태와 대책을 유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데이트 폭력 등의 범죄는 매년 6,000건에서 7,0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에는 데이트 폭력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만 52명이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데이트 폭력의 유형으로는 폭행 2,667명을 비롯해 강간과 강제추행 678명, 살인미수 64명 등 작은 폭행부터 생명을 위협하는 폭행까지 심각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통계로 나타난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연인 관계에서 이뤄지다 보니 폭력 자체가 은폐되거나 축소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발생되는 데이트 폭력은 더욱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부분은 데이트 폭력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질수록 데이트 폭력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로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동안은 자신이 데이트 폭력에 어떤 피해를 입는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다가 이제 데이트 폭력을 알게 되면서 자신이 피해자라는 걸 인지하면서 이제 상담도 점점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데이트 폭력을 경험한 여성의 관계 중단 과정에 대한 연구를 발표한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이화영 소장은 데이트 폭력의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주의를 끌지 못하는 이유는 피해자가 자신의 경험을 언어화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드는 성차별적인 구조와 관련이 있다며 데이트 폭력은 사회적 범죄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폭력이 일어났을 때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그 폭력에 대해서 자기 혼자 고민할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같이 전략을 좀 얘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그 폭력 행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지를 의논하는 것 자체도 데이트 폭력을 좀 줄이거나 아니면 예방할 수 있는 심각한 폭력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데이트 폭력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가 많고 살인과 강간 등 점차 강력 범죄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데이트 폭력을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데이트 중에 폭력적 특성이 나타나면 가족이나 친구,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가해자의 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CCNL 뉴스 유성훈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을 차례로 방문하고 국정 운영에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한기총 이영훈 대표회장은 총리 취임 이후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황 총리는 사회 전반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 교회가 가르쳐주고 본을 보여주길 바라며 특히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일에 힘써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어 한국교회연합을 방문한 황 총리에게 양병희 대표회장은 정치 문제와 각종 갈등, 통일 문제 등 과제가 많지만 이를 잘 풀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황 총리는 나란 일을 정부만 하는 시대가 지났다며 교계가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난 21일부터 네팔에 방문 중인 한국교회 봉사단과 월드디아코니아 구호단이 지진 피해를 입은 네팔 박타푸르시 주민들을 위해 주거지 지원 사업을 펼칩니다. 구호단은 한국교회와 교인들이 모은 성금 1억 1,300만 원을 지원해 박타푸르 내 150가정 820명이 살 수 있는 주거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호단 공동상임단장 정성진 목사와 유만선 목사는 주민들이 안전하게 우기를 피하고 중장기적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한국교회가 고통받는 이웃들을 잊지 말고 기도와 후원으로 동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네팔의 수도 카트만드 인근에 위치한 박타푸르시는 지난 4월 발생한 진도 7.8의 강진으로 가옥 만여 채와 6만여 명의 인명피해를 입었으며 외곽 지역 주민들 상당수는 여전히 변변한 주거 공간 없이 방수 시트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측이 지난 교회협 총무 인선 과정에서 겪었던 내홍에 대해 서로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수습 국면을 맞았습니다. 지난 23일 교회협의 제63회 정기실행위원회의 개회에 앞서 황용대 교회협 회장은 매끄럽지 못한 총무 인선 과정에서 통합 측에 상처를 입힌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참석한 예장통합 손다릭 증경총회장은 지난 사태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앞으로 교회협과의 관계 회복과 한국교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교회협은 이날 실행위에서 동성애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할 것 등을 결의했으며 다음 달 9일 열리는 광복 70년 한국교회 평화통일기도회의 참여 여부는 화해통일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악기들과 지휘자가 그려가는 음악으로 하나가 되는 감동. 오케스트라 연주를 들었을 때 느낌은 참 남다른데요. 그 하나됨을 만들어가는 지휘자의 역할은 그래서 더욱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절제와 감동의 조화로 행복한 음악을 만들어가고 있는 지휘자 김봉미 씨, 테마 인터뷰 그레이스에서 만나봅니다. 2010년 헝가리 부다페스트 국제지휘 콩쿠르에서 그녀의 음악을 들으면 그녀의 음악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극찬을 받으며 여성 첫 수상자가 된 지휘자 김봉미. 절도 있고 열정적인 지휘로
매번 행복한 자신의 음악 세계에 관객을 초대합니다. 상반기에는 상장 오페라 페스티벌을 저희가 1월, 2월 달에 했었는데 국립극장에서 했었죠. 그걸 시작으로 해서 아주 스티븐 바라카트 음악회도 있었고 또 라클라멘자라고 해서 손양원 목사님에 관련된 영상과 함께 해설 음악회가 있었고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인상을 볼 수밖에 없지만 음악이 흐르고 나서 그 음악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고 느끼고 있고, 그래서 여성지휘자라는 그 단어는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냥 어떤 지휘자, 그 지휘자 음악이 어떻고 그 사람의 공연을 보러 가면 어떻다라고 평가받고 싶죠. 연습할 때 평소에 나는 이렇게 하고 무대 가면 이렇게 하겠다 설정은 없는데 무대에 올라가서는 내가 뿜어내는 에너지가 100이면 전달되는 에너지는 반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항상 해요. 그래서 무대 위에서는 단 1%도 남기지 않고 모두를 다 소모한다? 마치 오늘만 하고 죽을 것처럼 그렇게 공연을 하네요.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해야만, 그렇게 모든 걸 다 무대에서 쏟아내야만 관객도 가지고 가는 게 있다고 생각하고, 또 같이 연주하는 오케스트라 단원들도 함께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나 스스로에게도 그게 가장 큰 만족감을 주고. 지휘하는 사람이나 연주자 그리고 관객 모두가 하나의 음악으로 공감하는 과정. 매 연주마다 이런 무대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준 힘의 원천은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결혼을 해서 떨어져 있었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의 아이 때문에 힘들었던 것들은 좀 굉장히 깊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내가 아이가 보고 싶어서 힘든 것보다 혹시나 그 떨어져 있는 그 기간이 아이에게 있어서 평생의 상처로 남을까, 그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힘들어했던 그 시절과 느낌들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되는 것 같아요. 음악이나 삶이나 생각이나 신앙이나 그 모든 거를 아버지에게 영향을 받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런데 예기치 빨리 돌아가셨고, 돌아가시면서 인생이 많이 바뀌었어요. 혼자 서야 하는 그 인생으로. 근데 어쩌면 그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걸 더 가깝게 느끼게 됐다면 지휘를 어떻게 하게 됐느냐, 이런 길로 가게 되느냐가 큰 영향을 미쳤던 게 사실은 교회였어요. 교회에서 모든 거를 나의 어떤 달란트를 다 펼칠 수 있었어요. 이후에 지휘자가 돼서 돌이켜보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참 옛날부터 훈련을 시켜오셨구나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할 때가 있어요. 피아노를 칠 때보다 지휘자가 됐을 때 좋은 점이 뭐냐라고 언젠가 누가 물어봤는데, 신앙적으로 보자면은 지휘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연주를 하게끔 만드는 자리이잖아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참 간증거리가 많아서 더 좋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나를 알기 전부터 나를 준비시켜 오신 하나님. 지나고 보니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오케스트라를 꾸려가면서 나는 해피한, 행복한 오케스트라를 하고 싶다.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한 목표인데 항상 그거를 잊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행복한이라는 것은 감히 행복해요. 막 내가 좋아하는 걸 하고 있으니까 그 좋아하는 걸로 자리에 있고 일을 하고 남들에게 전해줄 수 있어서, 그렇다면 나와 함께 일을 하는 오케스트라 단원들도 행복하게 해주고 싶고, 그들이 그
그냥 일로서가 아니라 자기 조합으로서가 아니고 진짜 같이 저 지휘자와 공연을 하면서 행복하다. 당연히 관객에게도 그런 행복한 지휘자로 그들에게 행복을 전해주는 지휘자로 남고 싶다라는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김봉미 지휘자 공연이라 그러면 선뜻 꼭 가겠다라고 하는 게 제 꿈이죠 뭐. 여성 지휘자라는 편견 대신 신뢰를 만들어낸 연주. 지휘자 이름만 보고도 믿음이 가는 무대를 만들기 위해 김봉미 지휘자는 오늘도 행복과 믿음을 담은 음악으로 관객을 찾아갑니다. 어떤 작품을 만난 후에 감동이 오래 기억되는 경험들 있으실 텐데요. 오늘은 그 기억에 하나를 더 보탤 수 있는 공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가족의 의미와 소중함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연극인데요. 가을 반딧불이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시간마저 멈춰 있는 것 같은 호젓한 호수 옆 낡은 보트 선착장. 여름 무렵의 오후,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는 맑은 하늘 아래 보트 선착장으로 바람이 불어옵니다. 29 청년 다모스가 보트 선착장을 운영하는 삼촌 슈헤이와 살고 있는 곳입니다. 내가 몇 년 같이 살았다고 생각해? 한 20년? 21년. 와, 벌써 그렇게 됐냐? 야, 시간참 정말 빠르구나. 나도 예전에 너처럼 머리숱 많았는데, 이게 뭐냐, 나 머리 심을까? 아이, 놀리지 말고. 그런 거 없다니까. 넌 그랬잖아. 거짓말하면 못 쓴다, 다모스. 거짓말은 우린 가족이니까. 연극 가을 반딧불이는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동시에 사랑을 받고 있는 정희신 작가의 작품인데요.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우리 시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섬세한 감정 묘사와 과장되지 않은 유머, 그리고 따스한 감성을 녹여낸 다양한 작품들로 관객들의 공감대를 자극하는 정희신 작가 특유의 색채가 묻어나 있습니다. 공연계에 리스트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명품 연극. 그래서 꼭 한번 이 작품에 어떤 역할을 해보고 싶다. 가을 반딧불이는 국내 공연된 게 이제 한 3, 4년밖에 안 됐지만 아마 계속 그 공연계의 계보로 내려가지 않을까. 가을 반딧불이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 도시 변두리에 버려진 보트 선착장에서 우여곡절을 겪으며 식구가 되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요. 자신을 버리고 떠난 아버지 붐페이에 대한 원망이 남아있지만 삼촌 슈헤이와 가족의 정을 맺고 그럭저럭 현재에 만족하고 살아가던 다모스. 그런 두 사람의 일상에 어느 날 마스미와 사토시가 끼어들면서 갈등이 고조됩니다. 그럼 알게 내가. 마스미 무슨 얘기야? 여기까지 왔어. 나보고 나간 소리야? 왜 그래? 어느 쪽인데? 나보고 나간 소리 맞네. 아니, 제가 나갈게요. 2001년 일본에서, 한국에서는 2013년에 초연된 가을 반딧불이는 올해 새로운 배우들과 함께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돌아왔는데요. 박주형, 한근석, 구옥분, 김태훈, 박근수 등의 배우들이 실제로도 바람이 일렁이고 비가 내리는 감성 가득한 무대에서 만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찍고 싶은 무대, 너무 신장착돼 있는 이런 예쁜 무대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감성적인 작품이 올라가 있어서 언젠가 꼭 해보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무한 경쟁에 지치고 사회와 집단으로부터 소외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치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작지만 소중한 삶의 희망을 느낄 수 있길 바란다는 가을 반딧불이. 비가 며칠째 내리던 어느 날 나가 살 곳을 구했다며 짐을 챙기는 다모스를 말리다 마스미마저 배의 통증을 호소하며 이들은 급히 병원으로 향하는데요. 그들은 과연 어떤 행복과 희망을 찾았을까요? 어려졌지만 어려진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다시 모이는 사람들.
어쩌면 우리 삶은 전통적인 의미의 혈통관계 가족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모습의 가족이 탄생이고 그 저변에는 서로가 같이 버려지지 않고 해서 힘을 견뎌주는 것이 우리의 지금의 사회의 모습이지 않을까. 그래서 보시다시피 작품이 되게 따뜻하잖아요. 정말 이 복잡하고 이 사건 사고 나는 이 대한민국에서 참 작은 시간이나마 힐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사는 것은 때로 아프고 힘든 일이지만 그럼에도 반딧불이가 빛나는 아름다운 밤하늘과 이를 함께 할 수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아닐까요? 연극 가을 반딧불이는 오는 8월 30일까지 이혜랑 예술극장에서 펼쳐집니다. 시채널 리포트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복된 한 주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